경제사회연구원에 대해서는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겨레 신문에서 운영하는 경제와 복지, 노동 분야에 대해서 많은 아젠다 세터로서 활동하는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더 나은 사회라는 코너가 있는데 매주 월요일 날 지면을 또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이참에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회를 보는데 본전을 좀 뽑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 2020년 총선과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이 이제 한국 정치의 무대에서 이름을 처음 올린 게 아마 2007년 한국 사회당의 건민 후보가 이제 기본소득을 주창하면서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총선 때마다 이런저런 목소리가 나왔지만은 전체적으로 기본소득이 총선의 어떤 핵심 어제로 구상해서 논의되지는 못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운동 차원에서 기본소득 운동은 꾸준히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던 걸로 알고 있고 이번 2020년 다가오는 총선 내년 4월 15일이죠. 아마 한 144일 정도 남았는데 이때는 또 어떤 식으로 기본소득이 의제화될지 여러 어떤 곳에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맥락에서 오늘 2020년 총선과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금 준비된 어떤 몇 개 당에서 지금 기본소득을 의제하기 위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안을 또 일부 오늘 발표하는 시간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진행을 좀 더 속도를 더하기 위해서 바로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 또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분은 세 분인데요. 먼저 정의당의 고광용 정의정책소 연구위원님 발표할 겁니다. 어디 계십니까? 인사 간단히 하시죠. 그리고 녹색당의 공동정책위원장이시군요. 백희원 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그리고 기본소득당이라고 아예 이제 이름을 붙였네요. 보니까 저도 사실은 이 정당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지는 못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대표님이 직접 나오셨으니까 아마 소개를 좀 할 것 같은데요. 기본소득당 지금 준비위원회인가 봐요. 그죠?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지배진단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정책안을 가지고 발표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좀 아쉽네요, 그죠? 예. 여기에 이제 주요 정당들이 지금 이름이 없어서 주요 정당의 정당의 정책위라든가 아니면 정당의 정책연구원에서 계신 분이 나와서 적어도 이제 입장 표명이 있으면 훨씬 더 오늘의 어떤 토론회가 좀 더 풍성하지 않을까 싶은데 참 아쉬움이 큽니다. 예.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지금 정당에서 구체적인 어쨌든 정책안을 그렇게 나름의 고민 속에서 담아낸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우리의 논의를 좀 이렇게 더 확산시키고 논의를 좀 정치적 의제로 좀 이렇게 풍부히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재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순서대로 고광영 연구위원님부터 이렇게 얘기를 듣도록 하고요. 발표자들께서는 한 15분 정도 안에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광영 연구위원님부터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듣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릴 텐데요. 지난 세션 6부터 페이스북
생중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페이스북 계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널리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의당의 정의정책 연구소의 고광래 연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녹색당 우리 위원장님 뵙긴 했는데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국회 쪽 연구소도 국회에 있다 보니까 출근을 하다가 지하철에서 하승수 잠깐 두꺼운 잠바를 새벽 6시에 입고 요즘 뭐 하시느라 바쁘시더라고요. 알고 계시는 분 아실 건데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대표님 지난 대전에서 기본소득 관련한 토론을 했을 때 뵀는데 다시 한번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예,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패널 토론문으로 낸 주제는 확대 세정을 통한 정의당의 기본소득 보상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공약을 아직 다 만들지 않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제 좀 제안을 할 예정이고 이미 제안한 내용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좀 현실화시킬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게 좀 노력을 하는 과정이고요. 제일 기본소득 실현의 과제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기본소득의 필요성, 배경, 어떤 안으로 얼마를 누구한테 줄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어느 정도 연구가 됐는데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가 제일 큰 이제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저도 이제 계속 해왔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재정을 기본소득하고 복지전공자가 아니고 재정전공자거든요. 원래 그래서 행정, 재정 이쪽 해서 그쪽에서 좀 기본소득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백업으로서 재정적으로 좀 정책을 좀 고민해본 내용을 같이 담아서 좀 드리려고요. 뭐 간단하게 잘 아시지만 국가는 잘 사는데 나는 불행하다. 굉장히 좀 축적돼 온 것 같아요. 저 빨간색이 GDP고 밑에 파란색이 이제 빨간색이 1인당 GDP고 파란색이 GDP인데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한편으로 한국 세계 행복보고서의 한국 행복도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또 실제 성장률도 조금씩 떨어지면서 실제 이 성장률의 저성장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 2019년은 2%가 무너질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은 성장을 하고 있긴 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불행해 조금씩 행복도가 떨어져. 이게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좀 낮은 편이거든요. 국가의 GDP 수준 대비 행복도가 좀 낮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저출산 고령사는 너무 잘 아실 거고 자살률은 최근 많이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제일 심각한 수준. 청년 실업 되게 심하죠. 청년 체감 실업률 한 30%, 34%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아니라 좀 걱정되는 건 청소년 자살 시도율도 꽤 높다는 거. 그 최근에 올라가고 있다.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청년 경제활동 인구도 떨어지고 있고 물론 이제 뭐 저출산 고령사에 나오는 얘기. 여기 더 드릴 얘기가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넘어갈게. 생각나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격차, 자산 격차 여러분 아시겠지만 불행한 이유, 저성장이다 어쨌든 지난 굉장히 큰 10년 전에 6% 성장하다가 계속 떨어져서 지금 2%를 무너졌는데 어쨌든 성장은 계속 해왔는데 분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이 소득 5분위 비율인데 시장 소득입니다. 통계청 자료고요. 최근에 쭉 5분위 비율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득 격차가 커졌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파란색은 처분 가능 소득인데 좀 떨어지다 다시 올라가요. 이건 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 정책을 하긴 하는데 체분 가능 소득이라는 거는 시장 소득에다가
그 정부에서 이제 사회복지 정책을 하고 나서 현금급여든 현물급여든 하고 나서의 반영인데 조금 개선되고 있기는 한데 오히려 최근에 조금 올라가고 있죠. 근데 좀 걱정. 7배고 11배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행복도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프가 좀 반비례하는 그래프. 행복도가 떨어지면서 소득배 5분위 비율은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거죠. 지난 하여튼 한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 정부 이후에 박정희 정부 때부터 여기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목표는 민주화 번영 복지사회 건설. 근데 단 한 번도 이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라는 목표를 단 한 번도 얘기를 안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에도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에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복지국가 만들겠다. 근데 지금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GDP 대비 우리 정부 지출이나 사회복지 지출 같은 경우도 한 10% 초반밖에 안 되는 상황은 OECD국가의 최하잖아요. 복지국가를 할 수 없는 수치 다 잘 아실 건데 재미난 거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는 복지란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다 못 넣었는데 그냥 당연히 복지국가 목표를 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근데 요즘 보면 복지국가를 별로 건설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보면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 다시 문재인 정부가 정말 복지국가의 의지가 있는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표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다음 게 좀 나오긴 했는데 그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요 수치로는 2019년 예산 같은 경우 총수입 대비 총지출이 더 떨어져 있죠. 근데 세계 경제는 세계 국가들은 다 적자 재정, 확대 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문재인 정부도 계속 확대 재정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내년에 사실 여기는 이게 지금 2018년 국가진흥 운영계획상인 거고 2019년 걸로 제가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좀 게을러서 못했습니다만 내년에 문재인 정부의 국가재정 운영계획상 적자재정 수준은 31조입니다. 31조고 그러니까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총 수입 대비 총 지출이 30조가 더 오버되는 그런 적이 없어서 항상 우리나라는 균형재정과 그리고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그런 게 우리의 정부 재정의 역사였다면 최초로 30조 정도 더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적자성 부채도 23조 정도 발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여기서 0.5, 10.5, 19.8인데 보니까 이게 수정이 돼서 30조, 50조, 60조 이 정도 되더라고요. 내년 후년. 상당히 나름대로 기존보다 기재부의 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전향적으로 돈을 더 쓰겠다는 의지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조세 부담률 보면 반대로 이제 20.4로 똑같아요. 네, 정체돼 있고 국민 부담률만 살짝 오르는데 이건 4대 부분만 좀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증세 없는 소규모 국채 발행이다. 그럼 소규모 확대 재정. 사실 이거 가지고는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기본소득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좀 물음표 나와서. 기본소득 기반의 복지국가를 좀 고민하고 있고 사실 저희 연구소에서 우리 백승우 교수님이나 이승 교수 자주 모셔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결국 좀 돈이 좀 많이 들고 어떻게 재정 확보할 것인가. 우리나라 SOCX는 10% 수준이고 2020년 513조 내년 예산안은 그런데 뭐 한국당은 한 어떻게든 500조 밑으로 깎겠다고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513조가 되더라도 우리가 정부 지출이 GDP 대비 27%밖에 안 되고 다른 나라 북유럽 선진국가 복지국가들은 한 40% 50% 육박하잖아요. OECD 국가는 가장 낮은 수준이고 조세 부담률도 없고 증세 계획도 없고 국채 발행 계획도 좀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부 지출 파이 자체가 적기 때문에 복지 정책이 미온적이고 기본소득 계획은 좀 고민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기초연금 30만 원, 25만 원에 30만 원 사이죠 지금. 그리고 아동수당 10만 원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아동수당 받고는 있는데 도움은 조금 되는데
큰 도움은 애 키우는데 별 도움은 안 돼요. 재정한테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7분 남네요. 국가 채무 비율을 좀 지금 현 정부는 뭐 매년 한 3% 포인트씩 국가 채무를 좀 악화시키는 방향인데 저는 5% 10% 정도 더 악화시키자라는 게 제 얘기입니다. 네, 국가 채무 비율을.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 우리나라 워낙 우수해서 보세요. 독일이 국가 채무 비율이 71.5%고요. 일본이 230%고 스웨덴이 57%고 영국이 110%고 미국이 140%인데 우리는 40% 초반인데 이것도 GDP 개정이 바뀌면서 40%로 줄었어요. 지금 현재 GDP 파이가 더 커졌거든요. 명목 GDP. 그 개정을 2015년 기준으로 바꾸면서. 그러니까 OECD 국가 비교했을 때 딴 나라들은 돈을 막 풀어가지고 채무를 발행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MMT로 찍어내거든요. 돈을 화폐를 발행해요. 그걸 MMT라고 요즘 현대화폐로 맥락에서 뭐 트럼프 정부도 상관없이 다 지금까지 돈을 엄청나게 찍어왔고 미국은 사실은 적자되는 규모가 까먹었는데 한 1000조 가까이 되던가 뭐 그 정도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산이 500조밖에 안 되는 500조도 안 되는데 거기는 추가로 정부 수입 대비 지출이 1000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산의 2배 가까이를 그 세금 거둔 것보다 더 쓰는 거예요. 근데 미국 경제가 그렇게 망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의 여기 지금 스웨덴 여기 주요 국가들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아도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하버드 저도 이거 들은 얘기인데 경제학과 쪽 교수 박사님한테 하버드 모 교수가 연구를 했어요. 국가 채무 비율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해서 딱 결과가 나왔는데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국가 채무가 높을수록 경제 성장은 낮아지더라. 근데 알고 보니까 조교가 잘못했나 어쨌나 그 엑셀 작업을 잘 못했대요. 실수했나. 엑셀을 다시 만져보니까 경제 성장하고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부채를 더 발행해서 확대 재정했을 때 GDP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거는 국내 자료이기도 한데 뭐 1조를 더 쓰면 정부가 GDP가 1.7조가 늘어나요 다음에. 그러니까 쓰는 것보다 더 그러니까 1조를 어디다 쓸지는 고민해야겠지만 경제 분야에 투자나 공공 투자를 하든 간에 이런 복지에 투자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처분 가능성을 높여줘서 소비 지출을 늘리게 하든 간에 어쨌든 적극적 재정이 GDP 늘리는데 영향을 끼치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소극적으로 해온 거예요. 정부가 갇혀가지고 딴 나라들 다 이렇게 경기 부양하고 국민들 이렇게 소득 복지 이런 거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하고 있었다. 차이가 OECD 33개국 그러니까 OECD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이제 기축통화니까 국가 채무비를 높여도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나머지 뭐 스웨덴, 영국 이런 나라 독일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국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이렇게 국채 발행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조금 재정이 좀 덜 건전하면 어때요? 물론 저도 행정학 전공자라 옛날에 균형재정에 갇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른 나라 수치를 보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국가 부채나 지방 부채가 지역 경제나 국가 경제에 악영향한다는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단 한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GDP를 늘린다는 결과만 있어요. 그래서 좀 돈을 좀 정부가 더 풀고 빚을 한번 좀 지면 어떨까가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든 그 전 한국 정부의 재정, 특히 기재부를 구두쇠 재정부라고 좀 붙이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함께 행복한 평등사회라고 해서 또 복지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확대 재정을 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30조, 50조, 50조가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하는 건 5년간 95조씩 발행을 해서 475조. 1년 예산,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475조 정도 되거든. 5년 동안 한번 국채 쫙 발행해보자. 대신 근데 이렇게만 발행하면 국채 비율이 너무 올라가요. 그래서 보완해서 사람들한테 좀 복지를 늘려주면서 동시에 이제 조세도 좀 늘려나가자라는 건데 조세는 어디에서 할 건가 하면 저희 당에 이제 사회복지세 안이 있는 건 아시는데 그 안이 고안이랑 등등등 뭐
자산 관련한 소득세 뭐죠? 보유세 이런 거 강화시켜서 한 70조가 있고요. 공유부 쪽에 과세를 해서 한 40조를 만들자는 게 제 생각인데 공유부 과세는 좀 고민을 지금 요즘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카카오가 매출이 1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카카오 매출을 올려준 그 기반이 제가 요즘 좀 뭐 지난 정부의 뭐 통신 정책 같은 거 이렇게 공부해 보면 정보통신망 있잖아요. 그다음에 초고속 정보통신망. 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엄청 때려 넣잖아요. SOC 예산 그러니까 전자정부 맥락에서도 기지만 국가의 어떤 전산망 통신망을 이렇게 하는데 투자를 정부가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거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이 카카오가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는 한국이 그만큼 그쪽에 이 강대국이잖아요. IT. 이게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기 1조 원 매출을 기존의 법인세를 거둘 게 아니라 거기에 추가로 얹어서 그 영업이익에 추가 과세를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 카카오는 우리나라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서 뭐 당대형은 어렵겠지만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데는 과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크리에이터들 소득 있잖아요. 물론 뭐 소득이 좀 낮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월평균 소득이 주업으로 해서 5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걸 단지 소득세만 거둘 게 아니라 추가적인 어떤 서택스 방식으로 세금을 그 소득에다가 아까 법인세도 그렇고 법인세도 그 소득 규모에 따라 이것도 소득 규모에 따라 소득세 외에 뭐 아까 공유부세로 하든 IT세로 하든 해서 서택스 방식으로 세금을 걷게 하면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이걸로도 좀 재원을 140조 정도 5년까지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공유부가세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터넷 포털, 유튜브, 카카오, 뭐 플랫폼 기업 여기다가 법인소득세나 개인소득세의 부가세 방식, 서택스 방식으로 10%에서 20% 세율을 추가로 좀 붙이면 어떨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면 확대되는 규모를 내년에 600조, 그다음에 2022년에 700조, 2023년에 800조 정도를 2023, 24인데 지금 5타네요. 24년에 800조 정도를 확대 예산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당 공약은 그 대선 기준으로 봤을 때 농민 기본소득하고 20만 원, 그 다음에 아동 10만 원, 그 어른 기초연금 30만 원인데 이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바꿔야 돼. 그리고 청년사회상속제만 이제 추가적인 저희의 공약인데 제 생각에는 확대재정 지출을 해가지고 아동 노인한테 50만 원 정도를 지금 강력히 제한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재원 부담은 아동 노인 숫자를 다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노인 인구는 계산상 매년 50만 명씩 늘어나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한 거고 청년 사회상속제 플러스 청년 기본소득 30만 원 이걸 생각하고 그다음에 농민 기본소득 20만 원 이렇게 좀 제한한 지는 좀 됐는데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상하는 건 아동 노인 50만 원, 그다음에 청년은 청년 기본 사회상속제 플러스 청년수당 월 30만 원. 청년 사회상속제는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1,000만 원 주는 겁니다. 만 20살에 20살 됐을 때. 네, 그리고 저희 강상구 원장님이 어젠가 발표하셨죠. 독세 기본소득. 요거는 예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5조 10조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건 강상구 원장님이랑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발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